오늘따라 고깃국 맛이 참으로 좋구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아들 앞에 독이 든 국그릇을 놓는 계모.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숟가락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려는 찰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방 안으로 한 노비가 급히 뛰어듭니다. 도련님, 오늘이 어느 날인데 감히 그 국을 드시려 합니까? 아들을 죽이려던 잘못했습니다. 악독한 다시는 계모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아들 앞에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게 된 계모의 소름 돋는 최후. 그 기막힌 반전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였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부유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만석군이었습니다. 논밭이 수백 마직이었고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기와집도 크고 웅장했습니다. 하인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학식도 높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도 했습니다.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와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선우였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선우는 본처 소생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첫 번째 아내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어머니는 선우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죽었습니다. 선우는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하인들의 손에서 컸습니다. 외로웠지만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선우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했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매달 어머니 제사를 지냈고 무덤을 찾아 절했습니다. 선우는 또한 총명했습니다. 글 공부를 좋아했고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스승들은 선우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선우는 심성도 고봤습니다. 하인들에게 친절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선우를 아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비 박노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선우의 어머니 때부터 김진사 댁에서 일했습니다. 40년을 이 집안을 섬겼습니다. 선우의 어머니가 시집 올 때부터 함께였습니다. 박노인은 선우의 어머니를 몹시 따랐습니다. 선우의 어머니는 착하고 자상했습니다. 하인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주인을 존경했습니다. 선우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박노인은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선우를 봤습니다. 주인의 혈육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선우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지키는 것이 죽은 주인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노인은 선우를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선우가 다치지 않게 살폈고 필요한 것을 챙겼습니다. 선우도 박노인을 따랐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훌쩍 자랐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진사가 재혼한 것입니다. 선우가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김진사가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새 아내의 이름은 윤씨였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전 남편이 죽고 혼자 살다가 김진사와 혼인했습니다. 윤 씨는 겉으로는 단정했습니다. 말씨도 곱고 예의도 바랐습니다. 김진사는 윤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본성은 달랐습니다. 탐욕스럽고 심술궂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여자였습니다. 윤 씨는 김 진사 앞에서는 착한 척했습니다. 웃으며 시중을 들었고 정성껏 대했습니다. 김 진사는 윤 씨가 좋은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진사가 없을 때는 달랐습니다. 윤 씨는 하인들에게 모질게 굴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화를 냈고 가혹하게 벌했습니다. 하인들은 윤 씨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김 진사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윤 씨가 보복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윤 씨는 선우에게도 이중적이었습니다. 김 진사 앞에서는 선우를 아끼는 척했습니다. 자상한 계모인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선우를 미워했습니다.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김 진사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우가 있었습니다. 김 진사의 적자였습니다. 혈육이었습니다. 당연히 선우가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혼인 1년 후 윤 씨는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윤 씨는 기뻤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우가 장자였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자였습니다. 윤 씨의 아들은 차남이었습니다. 윤 씨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있을까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생각을 했습니다. 선우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선우만 없으면 자기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가 됩니다. 윤 씨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를 제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윤 씨의 아들은 자랐습니다. 선우는 18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선우를 없앨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박노인은 불안했습니다. 윤 씨가 선우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노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오래 하인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박노인은 윤 씨를 관찰했습니다. 윤 씨가 선우를 볼 때 눈빛을 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또한 윤 씨가 선우를 모함하는 것도 봤습니다. 김 진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우가 게으르다고 버릇없다고 헛소문을 냈습니다. 다행히 김 진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선우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걱정했습니다. 윤 씨가 언젠가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았습니다. 선우에게 해를 끼칠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선우를 더욱 조심스럽게 지켰습니다. 선우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선우는 박노인의 걱정을 몰랐습니다. 순진했습니다. 계모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오히려 계모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고 공경했습니다. 효자였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안타까웠습니다. 선우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었습니다. 세상의 악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박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선우에게 경고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윤 씨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노인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선우를 지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김진사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장사 때문이었습니다. 보름 정도 집을 비울 예정이었습니다. 윤 씨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김진사가 없는 동안 일을 저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윤 씨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우를 독살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윤 씨는 비상을 구했습니다. 몰래 약방에 가서 샀습니다. 쥐약을 산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약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비상을 집에 숨겼습니다. 자신의 방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게 감췄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선우가 혼자 식사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증인이 적을 때를 골랐습니다. 며칠을 관찰했습니다. 선우의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 알아냈습니다. 마침내 완벽한 날을 찾았습니다. 김진사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선우는 혼자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에서 혼자 식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윤 씨는 기뻤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증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방에는 선우와 어린 이복 동생 그리고 시중드는 하인만 있을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준비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 아줌마에게 지시했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선우가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을 끓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성껏 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엌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의부자들을 위해 좋은 음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 씨는 부엌을 감시했습니다. 국이 끓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국이 다 끓었습니다. 부엌 아줌마가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향긋한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부엌 아줌마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마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윤 씨는 국그릇을 들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선우의 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윤 씨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비상을 꺼냈습니다. 노란 가루였습니다. 치사량이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죽는 양이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을 국에 넣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가루가 국물에 녹았습니다.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윤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국그릇을 들고 선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선우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국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기력이 쇠해 보인다고. 이 고깃국을 먹고 힘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껏 끓인 음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효자였기 때문입니다. 계모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윤 씨는 국그릇을 상 위에 놓았습니다. 선우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빨리 먹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방 안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 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방 한쪽에서는 늙은 하인이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윤 씨가 직접 음식을 가져온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평소에는 하인을 시켰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선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그릇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국을 뜨려 했습니다. 박 노인은 긴장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선우의 숟가락이 국물에 닿았습니다. 떠올렸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노인이 움직였습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큰 소리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선우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박 노인이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가 화를 냈습니다. 눈을 부라렸습니다.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상전이 식사하는데 어찌 감히 끼어드느냐고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날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박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우의 어머니 기일은 다른 날이었습니다. 박 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확신이 섰습니다. 저 국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했습니다. 선우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찌 어미의 제삿날에 고깃국을 먼저 드시느냐고 꾸짖었습니다. 불효라고 질책했습니다. 선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기일을 잊다니 큰 불효였습니다. 선우는 총명했습니다. 하지만 효심이 깊어서 흔들렸습니다. 박 노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박 노인의 의중을 눈치챘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막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따르기로 했습니다. 선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노인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선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일에 혼자 고깃국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어머니께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제상이 있었습니다.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선우 어머니의 위패도 있었습니다. 선우는 위패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그릇을 제상 위에 올렸습니다. 공손하게 올렸습니다. 마치 정식 제사상처럼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선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드린다고 고했습니다. 비록 정식 제상은 아니지만
계모께서 정성껏 끓인 귀한 고깃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우는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깊이 절했습니다. 효자의 마음이 담긴 절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탄 독이 죽은 전처에게 바쳐졌습니다. 독살하려던 음식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죽은 전처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악행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들키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도 의심할 뿐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아직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선우가 절을 마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순진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우가 말했습니다. 예법에 따르면 제사에 올린 음식은 집안의 가장 어른께서 먼저 음복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 집안의 어른은 계모라고 덧붙였습니다. 선우는 재상에서 국그릇을 다시 들었습니다. 윤 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윤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선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국을 먼저 드시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친어머니께서도 그것을 바라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우는 독이 든 바로 그 국그릇을 윤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들었습니다. 효자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자세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 씨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국을 마시면 죽습니다. 자신이 탄 독에 자신이 죽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의심받습니다. 왜 거절하느냐고 추궁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독을 탔다고 실토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입니다. 윤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금 속이 좋지 않다고 변명했습니다. 나중에 먹겠다고 피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음복하셔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박 노인도 거들었습니다. 예법이 그렇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어른께서 먼저 드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말 못 먹겠다고 발뺌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윤 씨의 치마폭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누런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종이에는 노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비상이었습니다. 윤 씨가 독을 쌌던 종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외쳤습니다. 마님, 이것이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부엌 아궁이 옆에서 주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윤 씨를 의심하고 뒤쫓았었습니다. 윤 씨가 자기 방에 들어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치마에 종이가 끼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노인은 증거를 잡으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꺼낸 것입니다. 박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련님 국에 넣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선우는 국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윤 씨를 보았습니다. 윤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계모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것을, 이 국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선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었습니다. 배신감과 실망이었습니다. 선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자신을 죽이려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방 안이 적막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린 이복 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를 느낀 아이가 겁에 질려 울었습니다. 박 노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방에는 선우와 윤 씨만 남았습니다. 선우가 말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계모를 어머니처럼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예의를 갖췄고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선우는 국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우가 말했습니다. 이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계모의 죄를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김 진사가 알면 끝이었습니다.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아니, 관가에 고발될 수도 있었습니다. 독살 미수는 중죄였습니다. 윤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가 울며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단호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노린 이를 어떻게 용서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씨는 계속 빌었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절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선우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을 죽이려 했던 계모가 그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을 탄 고깃국이 도리어 계모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습니다. 선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마땅히 아버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계모의 죄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충격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또한 어린 이복 동생도 생각났습니다.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죄인이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선우는 착했습니다. 비록 계모가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죄 없는 아버지와 동생까지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선우가 말했습니다. 계모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우가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째,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 사람으로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동생을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이 집에 남겨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이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어기면 즉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씨는 절망했습니다.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목숨이라도 건지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윤 씨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 씨는 집을 떠났습니다. 짐도 거의 챙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떠났습니다. 하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저 어디론가 갔다고만 알려졌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계모가 급한 일로 친정에 갔다고 거짓말을 썼습니다. 한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사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동생을 돌봤습니다. 직접 키웠습니다.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선우에게 의지했습니다. 선우는 좋은 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선우는 성장했습니다.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벼슬도 받았습니다. 선우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선우를 존경했습니다. 김진사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동생도 잘 자랐습니다. 선우가 잘 돌봤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형을 따랐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선우 곁을 지켰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충실했습니다. 선우는 박노인에게 감사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윤 씨의 소식이었습니다. 윤 씨는 먼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윤 씨는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윤 씨는 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이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마지막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윤 씨는 편지를 썼습니다. 선우에게 보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아들을 보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선우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선우는 결정했습니다.
윤 씨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선우는 윤 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먼 길이었지만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누추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윤 씨는 선우를 보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반복했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우가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마음을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오는 자신을 해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 자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감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아들이 잘 있느냐고 걱정했습니다. 선우는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 돌보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윤 씨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잘 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씨가 부탁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쁜 어머니였지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우는 약속했습니다. 꼭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윤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선우는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비록 나쁜 일을 했지만 마지막은 편안하게 보내주었습니다. 선우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동생은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선우는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선우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악독한 계모가 의부사들을 독살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도리어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계모를 용서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배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선우의 인품에 감탄했습니다. 진정한 군자라고 칭송했습니다. 박노인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지킨 아이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죽은 주인에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평생 효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했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렸습니다. 동생도 잘 돌봤습니다. 선우는 또한 의로운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했고 부정을 척결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선우의 이야기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악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윤 씨가 판 함정에 자신이 빠졌습니다. 독이 든 고깃국이 도리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또한 용서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우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의 가치를 일깨웠습니다. 박노인의 충성이 선우를 살렸습니다. 주인에 대한 의리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선우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탐욕은 파멸을 부른다는 것을,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하지만 용서는 자유를 준다는 것을. 윤 씨의 이야기도 경고가 되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탐내다가 가족도, 집도, 명예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후회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탐욕을 경계하라는 교훈입니다.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악행으로 이끕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충성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박노인의 충성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의리와 충성은 귀한 것입니다. 셋째, 용서의 힘을 보여줍니다. 선우는 용서함으로써 자유로워졌습니다. 증오는 자신을 묶지만 용서는 해방시킵니다. 넷째,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박노인과 선우의 지혜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순간의 기지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다섯째, 인과응보를 확인시킵니다.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윤 씨가 판 함정에 자신이 빠졌습니다. 선우는 이 모든 교훈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이 든 고깃국의 이야기, 계모가 절을 올린 이야기, 그리고 용서와 지혜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탐욕은 여전히 사람을 유혹합니다. 악행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혜와 용서도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충성과 의리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선우의 이야기는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독이 든 고깃국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악을 심판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계모가 올린 절은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회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일도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악은 선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선우는 그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선우처럼 살 수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지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우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